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봅시다. 재현이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그 뭐지? 네. 이게 뭐였더라? 이게 그 뭐지? 교회에서 네. 인데 일단 교회에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오케이 기억이 났어. 기억났어요? 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하는 그 많은 자료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게 현대 과학에서 이제 그게 잘못된 걸로 나왔고 어쨌든 근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구를 중심으로 위대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막 이제 이제 교회에는 막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무조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도 네. 물론 과학을 교회가 아예 싫어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과학을 지원할 정도로 교회는 과학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렇죠?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당대 사람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한 것도 조금은 있지만 또 그 반면에 그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많은 소명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한 것들 또 사실이다. 그리고 갈릴레이가 그 억압받은 거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교황청을 조롱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네, 그런 행동 때문에 사실 받은 거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은 네 이론을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과학에 대해서 사실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그런 증거를 가져오기는커녕 계속 조롱으로 일관하니까 결국 처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갈릴레이가 냈던 증거들은 나중에 다 틀린 걸로 실제로 밝혀져서 그러니까 그 교회죠. 중세 교회의 잘못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갔고 어찌됐건 그 과학의 그런 어떤 본질이죠. 그렇죠? 기본 속성들을 이제 중세 사람들이 조금 오해한 거죠. 그렇죠? 오해한 측면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38쪽에 과학 발전이 한동안 멈추다 이 부분 들어가 볼게요. 주후 500년부터 1000년까지 과학의 발전이 거의 정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의 그리스 과학자 3명, 탈레스, 아낙시만더, 아낙시메네스예요. 한 명은 이제 일식, 그쵸? 그 다음에 아낙시만더는 그거였죠, 진화론. 아낙시메네스는 이제 원자론의 초기 제안을 했던 사람이죠. 3명이 살던 시기로부터 대략적으로 주후 400년에서 500년쯤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다양한 개념들이 발견되고 제안되었다. 또한 그런 개념들은 여러 가지 관찰 결과들을 중심으로 토론되고 비교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자, 39쪽이에요.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탐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대한 학당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톨레미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저술한 작품들은 그 이면에서 과학의 진보를 이끄는 기본적인 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주후 처음 몇 세기가 지난 뒤에 과학의 진보는 급격하게 멈춰서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해서 로마 제국의 전성기까지도 그래도 발전했는데 네, 로마 제국이 쇠락할 때쯤 돼서 거의 멈춰섰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의 모든 곳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과학을 극도로 배제하고 싫어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는 로마인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책상 머리에서 막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노라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둘 중에 어느 편을 선호하나요? 잘 몰라요? 머리에서 의논. 잘 모르겠어요? 그 음식을 만들 머리에서 의논. 네, 그 책상머리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최대한. 네, 물론 선비들은 그런 일들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답 찾아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이론이나 이런 거에 잘 안 얽어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요리 만들 때를 생각해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 거예요. 우리나라 요리는 기본적인 레시피가 있나요, 없나요? 어, 없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서구는 어때요? 레시피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심지어 뭐 설탕을 몇 스푼 넣어라.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우리 규정을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거는 근데 원래 안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안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처음 음식은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선생님 이제 어머니 할머니 때만 해도 그게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손맛으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적당히 이런 식으로 전수돼 오던 거거든요. 그렇게 전수돼 오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오히려 레시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사변적인 이런 것들을 의외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인들도 책상머리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런 거 오히려 안 좋아하고 실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거기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랑 정반대죠. 그리스 사람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별 관심 없고 이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그쵸? 네, 이론과 세계관 체계를 세우는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로마가 그런 어떤 사변적인 그런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과학을 바라본 거예요.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뭐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쓸모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쓸모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발명품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기초학문,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 과학에 투자 많이 해요, 안 해요? 맞아. 네, 많이 안 해요. 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은 기초 과학에서 투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관련된 걸 항상 일본에서 가져와요. 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또 굉장히 또 특화돼 있거든요. 그건 또 일본을 앞질러 갑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들이 이제 잘 나타나는 건데 그 로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과학 이론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들으면 어때요? 아, 머리 아파. 이런 게 무슨 필요야? 무슨 쓸모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죠. 근데 예,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누가 아주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쵸? 아니, 이런 혁신적인 게 어서 이거를 갖고 뭘 바꿔보자. 이런 거에는 또 적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촉진이 됐을까요? 아니면 좀 퇴보를 했을 것 같아요? 회복? 촉진. 네, 퇴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고 기초 학문 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리로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과학의 발전이 멈춰서면서 발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점점 결국엔 멈춰서게 되는 이런 역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들어서 왜 과학 발전이 저해되었냐라고 했을 때 기초 원리, 그러니까 기초 과학에 대한 그런 관심이 로마 사람들의 성향이 별로 안 맞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현실을, 그쵸? 네, 현실 그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그쵸? 결과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 이론들을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제안하고, 이런 쪽으로는 안 나오니까, 뭐예요? 그 수준에서 그냥 쭉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의 발전이 점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네, 로마 제국은 다양한 발명품,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나오죠. 더욱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명품이에요. 그쵸? 네, 이런 건 또 좋아합니다. 이게 과학의 결과물로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요것만 좋아하고 과학 그 자체에 대한 원리를 그럼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아, 좋아해. 머리 아파.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발명품들은 크게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 세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에는 전혀 관대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과학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억압받고 방해를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 로마 제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과학의 발전이 줄어들었던 그 이유들, 로마인들의 성향에 기초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게요.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어, 연금술은 이 시기의 과학 발전에 남긴 발자취 중에서 가장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이다. 연금술사들은 대부분 납 암을, 또는 다른 값싼 물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어 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들을 서로 섞으면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관찰해 왔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과 같은 실험을 해보라. 네, 그래요. 물질을 섞으면은 다른 물질들로 변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쵸?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이렇게 있어요. 밀가루 그 자체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부풀어 오르죠, 그쵸? 네, 네,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떼다가 구우면 우리가 먹는 빵이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물질들을 섞으면은 다른 물질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고대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아주 몰랐을까요? 약간은 아는데 네, 몰랐.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시멘트를 쓴 거 알아요? 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건축 재료 돌 이런 거 해올 때 산에 있는 거를 그 돌을 깨와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이게 효율적으로 모양이 안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틀에다가 부어서 굳히면 돌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에 시멘트가 그렇게 굳게 하는 그런 원리가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그 하여간 그 원재료가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시멘트 원재료에다가 돼지 피를 섞습니다. 돼지 피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굳혀가지고 항구 같은 거 이런 거 건설하는 데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어떤 그 성질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모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런 현상들이 중첩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값비싼 보석이나 귀금속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대부분 납은 이제 되게 흔했던 금속이에요. 이 납에다가 무언가를 섞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얘가 금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연구실에 가보면은 온갖 물질들을 섞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는 그 실험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막 섞다 보면은 새로운 물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나오겠죠. 그렇죠. 화학 반응으로 나오는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의 화학의 그런 화학이 태동하는데 기초 자료들을 이 사람들이 제공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되게 좋겠죠. 네,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점성술사잖아요. 그쵸? 그 별자리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순전히 점치기 위해서 별의 움직임들을 봤지만 이 자료들이 나중에 쌓여서 천문학자들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천문학 이론을 태동하는데 기초 자료로 쓰이잖아요. 그쵸? 연금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섞어서 금을 만들어내려고 온갖 것들을 다 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화학의 원리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오죠.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이 그 화학의 할아버지쯤 된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화학 반응이란 무엇인가? 물질을 섞으면은 화학적인 그 두 물질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 보여주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그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식초를 섞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소다예요, 소다. 네.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식초하고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잡았어. 플러스요? 거품이 네, 나요? 네, 거품 나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식초의 산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식초라는 물질이 있고 탄산수소 나트륨이란 물질이 있는데 두 개를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질 뭐가 생겨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는 실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화학 반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실험을 볼게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물을 끓이고 자주색 양배추잎을 추가해서 물을 끓이랍니다. 이건 뭐예요? 자주색 양배추잎에 들어있는 색소를 좀 물에 빼달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물이 끓을 때까지 풍선 속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으래요. 그러니까 풍선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풍선을 이렇게 해놓고 그쵸?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그쵸?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 풍선에 이렇게 차겠죠. 그쵸?
네, 그 지금 여기에 뭐 끓고 있어요? 양배추잎이 끓고 있어서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들고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동안에 이렇게 풍선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을 2차숟가락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뭐하냐? 2리터짜리 플라스틱 페트병이에요. 페트병에다가 식초를 4분의 3컵 정도 부으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으면은 여기 밑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식초 들어있겠죠. 그쵸? 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쵸? 이제 그 파란색이나 분홍색, 그 양배추잎이죠. 그쵸? 그 물이 빠져나온 그 물이 있을 텐데, 자, 어디다 이제 이 물을 뭐예요? 플라스틱 병이 2분의 1컵을 추가하래요. 그러니까 이 자줏빛이 이제 띈 애가 들어와가지고 식초랑 섞이겠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양배추잎이 그 산성하고 만나면 자줏빛을 띠고 알칼리나 그 중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성이나 알칼리성이 되면 파란색을 띠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거를 식초는 산성을 띠게 되니까 섞어 놓으면은 어떤 색의 물이 생기냐면은 이제 이렇게 자줏빛에 그쵸? 네, 액체가 이렇게 밑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그 탄산수소 나트륨 집어넣은 풍선 있죠? 그쵸? 여기 보이죠? 그쵸?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공기가 안 통하게 꽉 막아 놓는 거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 풍선을 이렇게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식초랑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화학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 물이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변해요? 자줏빛에서 점점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쵸? 그리고 풍선은 입구에 달아놓은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겠죠. 그쵸? 예.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산성을 띠는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자줏빛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고 얘는 왜 부글부글 끓으냐?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나온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풍선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냐? 두 개의 물질을 섞어가지고 두 개를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그 반응을 이렇게 보려고 이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진짜가 될지. 네, 뭐라고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탄산수소 나트륨이 식초에 닿는 순간 그 혼합물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풍선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서서히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분명히 관찰했을 것이다. 이 혼합물은 분홍색에서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한 가지 화학 반응의 결과를 목격한 것이다. 화학 반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 상호 작용.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계속 위 실험에서는 실제로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었다. 첫 번째 화학 반응은 식초와 탄산수소 나트륨을 섞을 때 일어났다. 이 두 물질이 상호작용하여 두 가지 새로운 물질, 곧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었다. 기체인 이산화탄소는 식초에서 거품을 내면서 풍선 속으로 들어가 풍선을 가득 채워서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그 생성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계속 읽어주세요.
두 번째 화학 반응은 첫 번째 화학 반응에서 식초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자주색 양배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식초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분홍색으로 바뀐다. 그러나 식초가 첫 번째 반응으로 점차 사라지면서 더는 안토시아닌이 반응할 식초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분홍색 빛깔이 사라지고 파란색으로 대체되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서연이 읽어볼게요. 암흑시대의 연금술사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비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납과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혼합하여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현재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자, 이게 왜 불가능한지 알아요? 원자? 네, 그 물질이 바뀌는 거는 두 개가 화합을 해서 나타나는 그 변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특히 금과 같은 물질은 화합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금은 화합물이 아니라 원소거든요. 근데 원소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금보다 양성자 수가 많은, 그러니까 좀 더 무거운 금속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원자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그 양성자 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질이 금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원자핵 발전소를 돌리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은 중성자를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 양성자에다가 때려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라늄 양성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더 낮은 A인 납이나 플루토늄으로 바뀌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어렵긴 해요. 네, 어렵긴 하죠. 자,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수소 같은 애는 양성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애에다가 어떤 방법이든지 양성자를 하나 더해주면은 얘가 원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헬륨으로 바뀌어요. 근데 헬륨이라는 애를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거기서 양성자 하나를 뚝 떼냈어요. 그러면 얘가 그 순간 뭘로 바뀌어요? 헬륨이 아니라 수소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화학 반응일까요? 물리 반응일까요? 물리. 물리 반응이에요. 네, 물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리적 반응을 통해서는 금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다른 물질로. 근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수소와 산소 두 개가 만나면 물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H2O라고 하는 물이라는 물질이 나오지만 그거는 원소예요, 아니에요? 물 자체는 원소 두 개가 화학적으로 반응한 화합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원소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조금 네. 어렵겠지만 나중에 화학을 배워가다 보면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 봅시다. 자, 연금술사들은 여러 가지 혼합물을 섞으면서 서연이가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연금술사들은 여러 가지 혼합물을 섞으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재미있는 사실들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이런 관찰 결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각종 혼합물, 화합물들 중에서 이따금씩 어떤 유용한 다른 물질들을 생성시키기도 하였다.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발견한 유용한 물질들을 만드는 비법을 기록하면서
연금술사는 또 다른 혼합물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화합물들이 계속 발견이 됐겠죠. 그쵸? 네, 그 중에서는 유용한 물질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원리들, 개념들을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소에다가 불 붙이면은 물 나오거든요. H2O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수소가 산소랑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게 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거를 보여줬다고 쳐봐요. 수소에다가 불 붙여서 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물이 나온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게 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비적인 해석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맞는 정확한 그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소는 현자를 상징하고 현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 산소 같은 애들은 돌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자와 돌이 만나서 그 현자의 돌과 같은 물이 생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뭔 내용인지 알기도 어려운, 그쵸? 네, 그런 식의 화합과 혼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개념들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쵸? 예,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대 이집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술사들도 역시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과는 다르게 연금술사들은 다양한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어떻게 자연세계가 돌아가는지에 관해서는 결론들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이제 로마 시대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더 그랬겠죠. 대신 그들은 단순한 관찰 결과들만을 기록하는 데 만족하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물질들을 찾기 위해서 실험들을 계속해서 나갔을 뿐이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에서 발견한 많은 새로운 것들이 세계 곳곳으로 펴져나가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정작 로마 제국 자체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활발한 무역과 대규모의 의사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과학은 한 과학자로부터 발견된 사실과 개념들이 다른 여러 과학자들에게 자유롭게 전파되고 교환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쇠망은 이런 소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과학이 진보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수많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역사상 그 이후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전의 시기와 비교해 보아도 진지한 과학 탐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우리 이집트 의학이 왜 그렇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원인 좀 기억해 보세요. 왜 그랬다고 설명했었나요? 이 책에서. 이집트의 의학이 당대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파피루스. 그쵸? 예, 그리고 점토판이 곰팡이 필빵. 또 그렇죠. 계속 실험을 해나가면서.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기록된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면은 다른 문명권은 어때요? 점토판에다 기록된 거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점토판은 돌이에요. 그거 깨지기도 쉽고 무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겠죠. 그쵸? 근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가볍고 또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발명되면서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고 소통되는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다 보니까 의학이 더 발전했잖아요. 그쵸?
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부분들이 그 나라가, 그쵸? 나라의 어떤 그 교통망이나,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잘 구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료들을 공유하고, 그쵸?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더 나은 실험을 하는 거. 자,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과학의 발전이 빨라지게 되겠죠. 그쵸? 네. 근데 나라 자체가 점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했던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붕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붕괴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소 체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현이나 서현이한테 선생님 뭐 보내려고 한다. 그럼 우체국 가가지고 주소 여기로 보내주세요 하면은 다음 날이나 다음 다음 날이면 뿅 가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런 주소 체계가 이제 나라가 쇠망하다 보니까 주소 체계 자체가 다 붕괴돼 있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이제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해가 뜨는 방향으로 뭐 한나절쯤 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예. 그러면은 그쪽으로 쭉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물어가면서 찾아 가야 되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런 환경이 갖춰진다면은 연구 결과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이 더 발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네,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자체가 과학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인프라죠. 그렇죠? 그런 물리적인 환경조차도 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 시대 특히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과학의 발전 자체가 거의 스톱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연이가 그 다음 두 단락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읽어봅시다. 이런 사실에서 이런 네, 사실에서 우리는 과학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의 발전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도 하다. 로마 사람들은 순수한 과학의 발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각종 발명품에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과학의 진보가 느렸다.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정부가 무역, 무역과 의사소통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 발전도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게 만들었다. 결국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문화가 반드시 과학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네, 그래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과학이 열심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도 나라가 어떻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그래도 꽤 많은 안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들어간다. 과학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교훈을 로마 시대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